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입항료를 부과하면서 무역 갈등은 멈출 줄 모르고 있습니다. 새 무역 전쟁 아니냐는 반응 속에서 곧 한국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의 선박에 대해 새로운 입항료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4월 예고한 대로 중국 선박에 톤당 $50, 다른 나라 선박이라도 중국에서 만든 경우 입항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중국의 조선 해운 산업을 견제하고 미국 내 선박 제조를 장려하려는 조치입니다. 하루 전 중국도 맞불을 놨습니다. 미국 선박에 톤당 400위안, 달러로 환산하면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했습니다. 2028년에는 1120위안까지 오르게 됩니다. 새 무역 전쟁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미국이 먼저 수출 통제를 강화했다며 이에 맞서 히토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中方敦促美方尽快纠正错误做法，以两国元首通话重要共识为引领，在平等、尊重和互惠基础上。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는 100% 추가 관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Well, or sooner, right? That's what the truth said. That depends. I think a lot depends on what the Chinese do. They are the ones who have chosen to make this major escalation. 강대강 대치 속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을 적대 행위로 규정하며 중국산 식용유 등 교역 단절 가능성까지 거론했습니다. 이달 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이 만날 예정인 가운데 양국 간 협상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자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We import from China massive amounts, and maybe we'll have to stop doing that. 다음 달 중국의 추가 관세 100%를 예고하면서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에 중국 역시 상응 조치를 예고했고 미중 무역 갈등은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한 발 물러섰습니다. I think we're going to be fine with China. Look,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November 1st is an eternity for me. 자신의 SNS에도 시진핑 주석이 잠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뿐이라며 중국을 돕고 싶다고 적었습니다. 사실상 대화 재개 방침을 시사한 겁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런 태도 변화를 두고 메가타코, 즉 트럼프가 막판에 항상 물러선다고 비꼰 한 전직 미국 관리의 말을 전했습니다. 다만 트럼프의 정치적 후퇴라는 비판에도 중국 역시 싸움을 바라지 않는다면서 대화 복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미중 양측 모두 정면 충돌의 피해를 경계하면서 결국 이달 말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히토류 통제 조치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중국이 세계의 히토류와 관련된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며 국제무역에서 전례가 없고 도덕적으로 부끄러운 행위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최근 해외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도 중국산 히토류가 포함되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곧장 관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오는 11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도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불발을 언급하는 압박 발언이 이어지며 양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ut I don't know that we're going to have it. But I'm going to be there regardless, so I would assume we might have it. But they hit the world with something that really is not anything that people are going to do. And 관세 전쟁을 벌이던 미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서로 관세율을 낮추는 관세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달 합의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유리한 협상을 확보하기 위해 강경 기조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스마트폰, 방산 등 현대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핵심 전략 자산입니다. 양도 적고 정제하기도 까다로운 이 히토류를 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70%, 가공량의 90%를 차지하며 장악하고 있습니다.
개발하려면 환경 오염이 불가피하지만 없다시피 한 제약과 낮은 인건비를 앞세워 히토류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겁니다.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히토류 7종의 수출을 제한하며 무역 협상의 카드로 활용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 미국 압박에 성공적이었습니다. 미국은 예고했던 관세 부과를 철회하고 반도체 및 관련 기술을 수출하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히토류를 다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히토류 자원의 위력을 제대로 실감한 중국은 이제 해외 광산 사재기에 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부터는 아예 핵심 광물 안보를 중점으로 다루는 광물자원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히토류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며 기술자들 개인정보까지 수집하면서 인재 유출 방지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중국이 40년 넘게 만들어온 이 광물 전략, 이대로 중국 소나기에만 남게 되는 걸까요? 중국이 빠른 투자와 인프라를 앞세웠다면 미국과 유럽연합은 책임 있는 채굴과 민주적 파트너십을 내세워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방물자 생산법 요건을 완화해 자국 내 히토류 광산과 정제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공 공장을 짓는데 국방부가 직접 기금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은 핵심 원자재의 대외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핵심 원자재법을 발효한 상태입니다. 프랑스를 중심으로 히토류를 가공, 재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내년 1월부터 수심 5,500m 심해에서 히토류 광물을 추출하는 시범 프로젝트에 착수합니다. 인도는 우리 돈으로 약 4천억 원을 들여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자국에서 채굴한 히토류로 고성능 자석을 자체 생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주와 브라질도 자국 광산을 바탕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면서 실리 외교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이 부랴부랴 히토류 확보 전략을 세우고 있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력과 장악 수준을 단기간에 따라잡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지가 맞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만들었을 때 가격이 중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느냐. 중국은 또 히토류 핵심 공급국 중 하나인 미얀마의 사실상 유일한 우방국이기도 합니다.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서방의 제재를 받을 때도 중국은 군부와 관계를 강화하며 히토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반군이 히토류 광산 지역을 장악하자 군부와 반군 사이에 중재 역할도 하고 있는데 상황이 격화할 경우 군부를 본격 지원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만일에 중국에 들어가는 히토류나 이런 전략 자원에 문제가 생긴다면 중국은 이제 본격적으로 미얀마 군부를 지원할 가능성도 있죠. 무기도 보내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또 다른 경쟁력은 히토류 생산과 가공에 따른 위험을 이미 감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2년 중국 내각은 과도한 히토류 채굴로 환경 훼손과 오염 비상사태, 대형 사고와 재해가 발생해 사람들의 안전과 건강, 생태 환경에 큰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이런 위험성 때문에 히토류 생산을 엄격히 규제하고 1990년대에 들어선 자국의 히토류 관련 시설을 폐쇄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환경 파괴를 사실상 묵인하며 산업 기반을 구축해온 겁니다. 가공 단계에서 버려지는 유독성 슬러지는 인공 호수에 버려지는데 납과 중금속, 방사성 물질이 대기 중으로 또 지하수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라고 불리는 고비 사막 남단의 바오터우 지역은 피해가 특히 심각해 약 200만 명의 주민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2003년엔 히토류 산업 오염과 바오터우 어린이들의 지적 발달 장애가 연관이 있다는 논문이 발표됐고 2017년에는 바오터우 어린이들 소변에서 잠재적으로 해로운 수준의 히토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단점 탓에 과거에도 꺼렸던 이 산업을 다시 가동하는 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중국이 쌓아올린 기술력과 장악력을 넘어서 수지에 맞는 방식으로 히토류 산업을 이끌 대안을 단기간에 마련하기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중국의 장악력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히토류 가공 기술의 IP, 그러니까 지적재산권도 대부분 중국에 있어요. 최소한 10년 내에는 변화가 없을 거예요. 서방 주요국들도 히토류 독립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는데요. 최근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을 통제하기 위해 중앙정부 중심으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하고 최소 2,000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를 비롯해 10대 핵심 광물 중 다수는 중국에서 대부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결국 무역 갈등을 벌이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실용 외교 기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중 관계를 관리를 해야 되겠죠. 한미 동맹의 기본이지만 한중 관계 지금 실용 외교를 외치 있는 이 정부 지금 새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좀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는 것. 거기에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해저 히토류 개발을 놓고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국제 해저기구 회원국으로서 공해상 해저 히토류 탐사 사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탐사를 통해 자원의 존재를 입증하면 탐사권 신청과 함께 향후 개발권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국 히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을 자국 내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우리나라로서는 기술 개발과 공급망 다변화, 실리 외교까지 여러 과제를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